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컴퓨터 스피커에서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피커 속 그 목소리가 제가 평생을 걸고 키운 제 친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지 오래였고 모니터 불빛만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6살짜리 손녀가 토끼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온 것은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저는 이 녹음 파일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 제가 의심했던 가해자가 아니라 제 친아들이 손녀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감과 충격은 62해를 살아온 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62살 김영숙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 남은 노후와 재산을 걸고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 싸워 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까지의 기나긴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손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 어머니로서의 제 삶을 되찾고 과거의 죄책감을 속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비극의 굴레를 끊고 제 마지막 생의 결단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 11월 초의 저녁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 늘 다니던 반찬가게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삶의 냄새 속에서 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TV만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꺼져 있고 화면만 번쩍거리는 상태. 소파 한쪽 끝에 작은 등이 동그랗게 웅크려 있었습니다. 제 손녀 서율이었습니다. 제가 서율아? 하고 부르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을 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 주변이 겹겹이 붉게 부어 있었고 콧잔등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불안이 그 작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이미 3년 전 세상을 떠난 며느리 지연의 불안한 눈빛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내려와 제 쪽으로 뛰어와 제 옆구리 쪽 치마를 꽉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천이 주름지며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죠.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품 안에 들어온 몸은 아주 가벼웠지만 어깨는 계속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낌은 없었지만 그 작은 떨림이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들 민수 집에 갔다 온 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하루 종일 말이 거의 없거나 혹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3년 전 지연이도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늘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젊은 엄마가 예민하구나,
산후 우울증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무관심이 지연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손녀마저 저런 모습을 보이니 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대로 새엄마에게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유치원 선생님에게서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서유리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그린 그림의 주제도 늘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서율이 요즘 왜 저래? 혹시 너나 새엄마가 너무 심하게 혼냈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애가 예민한 시기인가 봐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단절적인 말투는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핑계 삼아 제 불안을 덮으려고 했지만 이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결정적인 단서는 손녀의 작은 입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아이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날 밤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갔음에도 아이의 작은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혹시 모를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억지로 미소 지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깨져버리는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유라, 혹시 새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해? 아이는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새엄마 지혜는 비교적 서유리에게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혼냈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새엄마의 남동생 동욱 씨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밤낮 없이 드나들던 그 청년.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서유리가 동욱을 극도로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끔찍한 가능성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럼 새엄마 동생 삼촌이랑 있을 때 서율이 마음이 좀 불편해? 아이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다가 아이 입에서 조그맣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빗질하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수십 갈래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여기는 듯한 그 질문은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주입한 것일까요? 누가 그래? 우리 서유리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아이야. 내가 뭐가 나빠? 저는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쁜 아이 같아요. 엄마가 자꾸 나 때문에
아팠대요. 아이 목소리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죄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입술이 가리킨 의심의 화살은 새엄마의 남동생 동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 민수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며느리 지연을 외면하지 않고 그녀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갈등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더 잔인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그날 바로 지하상가에서 작은 USB 모양의 녹음기를 사서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으로 불쑥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정부 외곽,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새며느리 지혜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색연필을 손에 쥔 채 색칠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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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누나 나왔어. 과일 좀 사왔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젊은 남자, 새며느리의 남동생 동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 순간 서유리의 반응이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갑자기 몸을 뒤로 빼더니 제 쪽으로 바짝 다가와 제 팔꿈치를 꽉 잡았습니다. 동욱은 서유라, 삼촌이 귤 사왔어. 이거 좋아하는 젤리도. 하며 봉지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젤리를 힐끗 보고는 제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섰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고 이렇게 아무 때나 드나드는 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일인가. 게다가 아이는 동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기사들을 읽을수록 동욱이 들고 온 과일 봉투와 아이가 그를 극도로 피하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최악의 가능성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만약 동욱이 가해자라면 저는 제 노후를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법적 소송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제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 생겼어요. 서율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지혜도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데리고 와. 대신 아빠가 데리러 와.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 서유리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욕실에서 손 씻는 사이 저는 재빨리 가방을 열어 안쪽 주머니에 USB 모양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옆면 버튼을 살짝 눌러 녹음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그 작은 기계가 과연 제가 의심하는 가해자의 목소리를 담아올까요?
아니면 제 친아들을 향한 비극적인 진실을 담아올까요? 아이를 재우고 집안이 조용해진 밤. 거실 조명을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녹음기를 꽂자 작은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아리씨 재생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소리, 그리고 새며느리 지혜가 서유리를 데리고 집에 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왔어, 서유라? 삼촌이다. 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 동우가. 너 카페 안 나가? 지혜가 말했고 동욱은 오늘은 집에서 작업할 거야. 조카도 보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김치가 떨어졌네. 응, 갔다 와. 나 서율이랑 있을게.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방 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동욱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서유라. 삼촌 여기 앉아 있어도 돼?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며. 가족 그렸다면서. 누구 그렸어? 아이는 한참 만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느 엄마?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요. 아이가 겨우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동욱이 이제 어떤 끔찍한 말을 할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해? 엄마 얘기하면.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극도의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더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아빠가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대요. 아빠가 화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데 서유리한테 동욱이 다시 물었고 잠시 울음 섞인 숨소리만 들리다가 아이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 죽었대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안 죽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가해자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욱은 아이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해서 간 거 아니야. 삼촌한테 이야기해도 돼.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 왔어. 제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서 들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늘 엄마를 언급하자 민수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그 말 뒤로 아이 숨소리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이제 엄마는 지혜야.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지 마.
너 때문에 지혜도 힘들잖아. 민수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친아버지가 손녀에게 매일 밤마다 내 존재가 죄라고 세뇌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은 저의 62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는 며느리의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상속 문제와 얽힌 더 깊은 진실은 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의정부역 근처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외곽 카페에서 동욱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저는 USB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서율이 가방에 넣어뒀던 거예요. 동욱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했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동욱 씨는 오히려 서유리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욱 씨,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아이한테 그런다는 거. 그리고 지연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동욱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줄은 몰랐어요. 누나, 지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느 날 밤에 제게 전화해서 울었어요. 남편이 딸 방에 들어가서 매일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한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입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요. 저는 죽은 며느리 지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일은 어떻게 알았어요? 단순한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나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동욱은 고개를 떨구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요. 매형 친구가 찾아와서 형수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해줬다고. 출산 후 우울증이 심해졌는데도 매형은 다른 엄마들은 다 한다며 형수님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누나 부모님에게서 받은 부동산 상속 문제로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그게 매형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매형이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누나가 반대했거든요. 밤에 아이 울음이 멈추지 않을 때면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누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아이가 떨어질 뻔한 날 매형이 형수님을 벽 쪽으로 밀쳤다고 합니다. 그게 명백한 가정폭력이었어요. 누나는 늘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였어요. 동욱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손이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죽음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아들의 학대와 폭력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무너진 끝에 온 비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죄책감을 태어난 아이에게 돌리고 아이의 존재를 죄라고 믿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친아들을 형사 고발하고 제 노후를 지키는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에 제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새 며느리 지혜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며느리 지혜까지 불렀습니다. 허름한 분식집, 창문 밖으로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셋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말 대신 저는 휴대폰으로 옮겨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민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계속 그러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지혜의 소매를 걷어 팔뚝에 띄엄띄엄 찍혀 있는 옅은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 지혜 역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쯤 됐어요. 제가 서율이 감싸다가 인수가 저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너도 싫으면 나가라고. 자기는 아내가 지연이 하나뿐이라고. 지혜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겁이 났어요. 또 그럴까봐. 그래서 애한테 미안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제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저는 지혜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새아가도 피해자야. 당신 잘못 아니야. 이제 우리 같이 서율이 편에 서자. 당신의 안전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게. 결국 우리는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 사람의 연대를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동욱은 누나의 복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종이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녹음 파일 모두 저장, 서유리와 지혜의 멍사진 찍기, 유치원 상담 기록 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신고였습니다. 며칠 뒤 지혜와 동욱과 함께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창구 앞으로 다가섰을 때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친아들을 버리는 듯한 평생을 후회할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학대하신 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친아들. 직원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아들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손녀를 지켜야 해서요. 이 아이가 매일 밤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할머니라도 지켜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과 사진, 상담 기록들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아들 신고라는 결단을 내린 날 밤 민수에게서 온 전화에는 어떤 협박과 변명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태야,
엄마!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엄마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하는 건 훈육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야. 며느리 지연이에게 했던 폭력을 이제 겨우 6살인 내 딸한테까지 반복하는 건 절대로 못 본다. 내가 내 딸에게 했던 그 끔찍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 왜 그래? 나는 내 딸 아빠야. 그건 훈육이었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상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혜야? 동욱이야? 누가 엄마를 꼬드겼어? 엄마도 내 돈 노리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만 서율이 할머니이기도 해. 나는 내가 상속 문제 때문에 지연이한테 그랬다는 것도, 그 죄책감을 아이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것도 이제 안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이제 서율이 편에 설 거야. 내 양육권을 지켜줄 생각은 없다. 내가 나한테 협박한다고 해서 이 결정을 돌릴 수는 없어. 저는 평생을 걸고 키운 아들과의 연을 끊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은 것입니다.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며칠 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상담사는 식탁 위에 작은 인형과 집 모형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는 아빠 인형은 집 모형방 한쪽 구석에 내려놓았고 할머니 인형은 집 안가운데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심각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가해자이자 단절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 중에도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 보호자로 할머니를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에 임시 양육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일시적으로라도 안전한 울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곧 법원에서 임시 양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정식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며 제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의 양육권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안전한 미래를 확보해주는 법적 보험과 같았습니다. 민수 집으로 서율이 짐을 가지러 가던 날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짐은 제가 다 쌓아놨어요. 아이의 가장 소중한 것들만 넣었어요. 지혜는 작은 가방과 아이 옷, 토끼 인형을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민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저도 더 이상 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래, 새아가. 너의 새로운 삶도 응원할게. 너는 이제 너의 안전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그때 방에서 서유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아빠가 그런 말 안 해요? 응. 할머니가 영원히 막을 거야. 이젠 너를 해칠 수 없어.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는 서늘했습니다. 지혜와 동욱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 스피커로 흘러나왔을 때 법정 안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그 목소리는 법정 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폭력의 순간과 민수의 통제적인 성향을 증언했습니다. 동욱은 누나 지연의 죽음과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민수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심리 전문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아이가 자기 존재를 죄라고 느낀다며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아이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다만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피고인 민수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심리치료를 명하며 피해 아동 서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한 친권자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 아동 서율의 양육권은 친할머니 김영숙에게 부여한다. 나무망치가 짧게 내려쳤습니다. 민수는 양육권을 잃었고 저는 손녀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잃은 아들과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어떤 마지막 말을 해주고 돌아섰을까요?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은 채 그를 지나쳤습니다. 멈춰서서 단호하지만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치료 잘 받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의 잘못된 폭력과 집착을 방치할 수도 없었어. 언젠가 내가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면 그때 얘기하자. 내가 노후를 건 엄마의 이 마지막 결단이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포기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 후로 서유리와 저는 의정부 북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밤마다 듣던 그 끔찍한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인형 몇 개가 있지만 그곳은 비로소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워졌습니다. 서유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치료실에 다니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면 늘 자신만 홀로 구석에 있었지만 이제 그림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제게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하늘 위 구름에 작은 사람 하나, 하늘 엄마가 조용히 미소 짓고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저와 서유리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쪽에는 동욱 삼촌과 지혜 이모가 웃으며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엄마, 할머니, 동욱 삼촌, 지혜 이모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구성이 아이의 그림에 나타난 것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아이는 꼭 다시 확인합니다. 할머니, 엄마, 나 싫어해서 간 거 아니지? 아빠 말이 틀린 거지? 응. 엄마는 많이 힘들어서 간 거야. 서유리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내 아빠 말이 틀린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 나쁜 아이 아니지? 그래. 너는 착하고 용기 있는 좋은 아이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할머니가 너를 지킬 수 있었어. 아이는 그 말을 몇 번 확인한 뒤에야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서유리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 남은 아이를 지키는 것, 아이가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노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상속이 아니라 윤리적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친아들을 외면하고 손녀 손을 잡을 수 있었을지 깊은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나쁜 애야라고 말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아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른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그 아이를 건져 올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62살 할머니의 남은 노후를 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새로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